3주 전까지만 해도 단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전업주부인 평범한 아빠였다. 내가 아내인 노리코를 만난 건 12년 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광고 대행사 출장 중이었다. 우리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리는 그녀 회사의 새로 생긴 뉴욕 지점에서 고위직을 제안받았다. 당시 나는 코네티컷에 살고 있었고 재택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뉴욕으로 함께 이사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다. 게다가 노리의 어머니는 퀸즈에서 30년 넘게 살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게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다. 3년 뒤 우리는 결혼했고 그 다음해 봄 아들 니콜라스를 낳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꽤나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기복은 있었지만 지금부터 할 이야기 같은 일은 겪어본 적이 없었다. 3주 전 니콜라스가 가방에서 이상한 물건을 꺼냈다. 얼핏 보기엔 다마고치를 떠올리게 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갈 만큼 작은 플라스틱 장치. 아래쪽엔 버튼이 3개나 4개쯤 달려 있었고 위쪽엔 싸구려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디자인은 내가 기억하는 다마고치처럼 알록달록하지 않았다. 온통 흑요석처럼 새까만 색이었고 멀리서 보면 의료기기처럼 보이기도 했다. 더 이상한 건 한 번도 애완동물 같은 걸 본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아무튼 노리도 나도 그게 어디서 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학교 친구 중 누가 선물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아들은 그걸 테더펫이라 불렀고 거의 집착 수준으로 빠져 있었다. 뭐 이해는 갔다. 나도 니콜라스 또래였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마고치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 마치 다른 생명체 하나를 책임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마고치와의 관계는 때론 생사에 관한 문제처럼 느껴지곤 했다. 니키도 분명 비슷한 마법에 걸린 듯 보였다. 그 주 일요일, 우리는 노리의 코롤라에 올라타 BQ 고속도로를 따라 퀸즈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으로 향했다. 뼈아무로 투병 중인 노리의 어머니 아키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니키는 뒷좌석에 앉아 테더펫을 돌보고 있었다. 다마고치 친구는 어때? 뭐라고? 그 작은 애완동물 말이야. 평소 니키는 자기가 빠진 것에 대해 우리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떠들곤 했는데 이번엔 이상하게도 테더펫 이야기를 할 땐 말투가 딱딱하고 진지했다. 괜찮아. 그래? 이름은 뭐야? 봐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어. 내가 정한 거 아니야. 봐봐. 귀엽네. 노리는 장단을 맞추려 애썼다. 안 귀여워. 얘는 항상 배고파해. 똥 싸면 내가 다 치워야 되고.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아니야, 아빠. 이건 진짜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야. 아빤 몰라. 노리와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장모님의 병실에 도착했지만 간호사 2명이 앞을 막아서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다. 장모님의 변기통을 교체 중이라는 말이었다. 지난 1년 사이 장모님이 얼마나 시들어갔는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 거실에서 니키를 무릎에 앉히고 말도 안 되는 경주 노래를 부르며 까르르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는데 니키는 그 노래를 정말 좋아했다. 들을 때마다 배꼽을 잡고 웃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려워 보였다. 그 사실이 마음 깊은 곳을 짓눌렀다. 언젠가 나에게도 닥칠 일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렇게 침울한 생각에 잠길 무렵 간호사 한 명이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우리는 병실 안으로 들어섰고 그곳엔 장모님이 있었다. 많이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니키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장모님의 곁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장모님은 몸을 돌려 안아주려 애썼지만 그마저도 벅차 보였다. 놀이와 나는 바로 뒤를 따라 들어갔다. 놀이에게 갈수록 버거운 의식이 되어가고 있었다. 장모님은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항상 아프다는 말도,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함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 번도 진심으로 그녀가 나을 거라고 믿은 적이 없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겪어본 탓일 것이다. 적어도 내 경험상 우리가 밤마다 기도했던 대로 끝나는 경우는 없었다. 잠시 가벼운 대화가 오갔다. 일과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은 후 니키가 테도펫을 꺼냈다. 할머니가 준 장난감을 잘 쓰고 있구나. 그 순간 놀이와 나는 눈을 마주치고 얼떨떨해졌다. 할머니가 줬다고? 장모님은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였다. 가게에 가서 장난감을 사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 보였다. 장모님, 그 장난감 어디서 난 거예요? 아마 의사 중 한 명이 줬던 것 같아. 그래, 요즘 이 병원에선 환자들한테 그걸 많이 나눠주고 있더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내가 더 묻기도 전에 간호사가 들어와 이제 면회 시간이 끝났으니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놀이와 나는 며칠 동안 병원에서 왜 그런 장난감을 나눠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병원과 연계된 자선단체가 제공한 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봤다. 하지만 결국 우린 더 중요한 일들에 집중해야 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문제는 자연스레 잊혀졌다. 우리의 일상은 다시 평온하게 흘러갔다. 그러다 지난주 금요일 니키가 테더펫을 잃어버렸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니키가 터덜터덜 방에 들어왔는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나 테더펫을 못 찾겠어. 놀이는 식사를 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엔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저녁 먹고 나서 다 같이 찾아보자.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단순히 속상한 정도가 아니었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이었다. 엄마는 몰라. 얘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찾지 못하면. 이쯤에서 나는 아버지로서 개입해야겠다고 느꼈다.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니콜라스, 네 장난감이 너한테 중요한 건 잘 알겠어. 하지만 그건 결국 장난감일 뿐이야. 알겠지? 우선 엄마가 차려준 저녁부터 먹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찾아보자. 나는 아빠 특유의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아이를 끌어안아 등을 다독여 주었다. 저녁 내내 니키는 평소처럼 우리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학교 어땠어? 축구 연습은 잘했어? 이번 주말엔 뭐 하고 싶어? 이런 일상적인 질문들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뻔히 보였다. 솔직히 조금 거슬렸다. 나도 어릴 때 다마고치에 열중했지만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은 없다. 그저 배터리가 나가면 끝이었고 또 하나 사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녀석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다. 그때 놀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러 부엌 끝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은 통화를 하며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굳어졌다. 말은 거의 없었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네, 알겠습니다 같은 말만 했다. 그러더니 거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서 전화를 끊고 조용히 외투를 챙겨 입기 시작했다. 장모님? 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만약 상태가 나빠지면 바로 전화할게. 그래, 알겠어. 나는 니키 쪽을 돌아보며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다. 자, 우리 바바를 찾아볼까? 니키는 거의 숨 넘어갈 듯한 표정으로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단 1초도 더 기다리고 싶지 않은 듯 했다.
우리는 온 집안을 뒤졌다. 니키는 분명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 확신했기에 나도 어떻게든 찾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건초더미 속에서 바늘찾기 같았다. 이제는 포기할까 싶던 바로 그때 신발장 아래 니키의 가방 옆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니키는 조용히 그것을 집어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다. 아, 망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들? 너무 많이 쌓였어. 뭐가? 똥.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 이거 웃긴 거 아니야. 얘 질식할 뻔했다고. 똥 때문에? 이번엔 참지 못하고 더 크게 웃었다. 나는 원래 좀 바보 같은 유머 감각을 가졌다. 니키는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말없이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홀로 남겨진 나는 이 틈에 내 작은 즐거움을 위해 오래된 사무라이 영화를 틀었다. 러닝타임이 3시간은 되니 놀이에게서 전화가 와도 깨어 있을 수 있겠지 싶었다. 하지만 영화가 중간쯤 흘렀을 무렵 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비가 오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놀이는 다행히 아무 일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영화를 중단하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이불 아래 나란히 누웠지만 곧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오늘 시나이에 갔을 때 엄마가 사고 쳤어. 사고? 응, 똥을 싸셨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놀이가 말을 이어갔다. 우리도 나중에 너무 늙거나 아프면 낯선 사람이 우리 엉덩이를 닦아줘야 할 수도 있겠지? 나는 피식 웃었다. 글쎄, 아마 그렇게 되겠지. 놀이는 몸을 돌려 나를 보며 장난기 섞인 눈빛을 보였다. 나는 낯선 사람이 내 엉덩이 닦는 건 싫어. 그럼 내가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제야 놀이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서로 책임지고 돌보기로 약속하는 거야. 나는 그녀의 볼에 입을 맞췄다. 며칠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물론 이제는 새로운 평온함이었지만 말이다. 니키는 그 이후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 테더펫에 대한 책임감이 전부를 잠식해버린 듯했다. 심지어 축구 코치에게서 이메일까지 받았다. 경기 중에도 계속 그 장난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예전엔 공만 너무 몰고 다닌다는 이메일을 받았었는데 어느 날 저녁 니키를 재우기 전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테더펫이 계속 학교 생활에 지장을 주면 우리가 그것을 압수할 수밖에 없다고. 니키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아빠가 살인자가 되는 거야.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다. 그런데도 니키는 그 말을 놀라울 정도로 진지하게 말했다. 그 순간엔 그냥 지나쳤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아이의 말장난이 아니었다. 어제 정오쯤 니키는 학교에 있었고 놀이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때 교장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님, 큰일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수업 중 아이가 장난감에 너무 몰입해서 부득이하게 압수 조치했습니다. 연락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전화는 언제나 부모를 긴장하게 만든다. 죄송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물건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아이가 들고 집에 가게 할까요? 보관해 주세요. 나는 니키가 화를 낼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로서 이번 기회를 단호한 사랑의 시간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역시나 니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의 패닉 상태였다. 아빠, 학교에서 테도펫 뺏어갔어. 얘 죽을 거야. 아빠, 진짜로 죽는다고.
나는 무릎을 꿇고 익숙한 아빠의 표정을 지었다. 설령 죽는다 해도 괜찮아, 니콜라스. 그건 그냥 장난감이잖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자 니키는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로 그 폐쇄 끝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건 장난감이 아니야, 아빠. 진짜 같아. 아니, 진짜야.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맞춰졌다. 니키는 장난감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할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슬픔에 짓눌려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커다란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동안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로 이어졌다. 이건 가르침의 순간이었다. 죽음은 어려운 일이야. 우리 모두 지금 할머니 때문에 그걸 마주하고 있잖아. 그렇지? 니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야.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건 슬플 수 있어. 하지만 정말 괜찮아질 거야. 진짜로? 이리 와봐. 나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특별한 거야. 그래서 매 순간이 소중한 거고. 그러니까 죽음도 괜찮은 거야. 니키의 콧물이 내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래도 바바는 죽으면 안 돼.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놀이였다. 여보,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방금 전화 왔어. 지금 그게 오고 있는 것 같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니키를 끌어안고 있던 팔을 풀었다. 니키도 내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는지 조심스레 한 발 물러섰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약도 안 받아 먹고 있었대. 그러다 발작이 왔고 그 뒤로 계속 상태가 나빠지고 있대. 니키는 어디 있어? 왜 이 느낌이 낯설지 않았을까? 몸이 굳어가고 있었다. 손끝에서부터 말초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때 니키가 내 무릎을 톡톡 건드렸다. 아빠 왜 그래? 여보, 당신이 어릴 때 엄마를 부르던 애칭이 뭐였지? 노리는 내가 질문을 무시한 것처럼 느꼈는지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가바? 아니면 바바였나?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랑 니키 빨리 마운트 시나이로 와야 해. 그 순간 등골을 타고 번개처럼 두려움이 내려쳤다. 생각이 나보다 먼저 달려가기 시작했다. 장난감과 장모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너무 멀리 나간 결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현실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눈앞에서 찢겨나가는 느낌이었다. 움직여야 했다. 지금 당장. 지금 출발할게. 우리 동네 위로 흑요석처럼 검은 구름이 두텁게 깔려 있었다. 나는 니키를 차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할머니 뵈러 가는 길이야. 하지만 그 전에 잠깐 한 군데 먼저 들를 곳이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니키는 얼굴에 두려움을 띄운 채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 정말 죽는 거야, 아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 집안에서 이성의 목소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었다. 심지어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와이퍼를 켜지 않았다는 걸 6블록이 지난 후에야 알아챘다. 학교 앞에 도착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다. 니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아들이 말리기도 전에 나는 차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유리문 앞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가 비 속에서 주먹으로 문을 쾅쾅 내리쳤다. 이봐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나는 건물을 돌아 체육관 쪽 출입문으로 달려갔다. 역시나 잠겨 있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때
2층 창문 하나가 아주 조금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벽을 타고 올라가려 했지만 폭우에 벽은 미끄럽기만 했다. 정신이 퍼뜩 들었다. 어쩌면 이건 정말 그냥 우연일 수도 있었다. 장모님은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고 나는 지금 초등학교를 부수려고 하는 미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운동장 한 구석에 묵직한 타이어로 고정되어 있는 테더블 스탠드가 보였다. 나는 전력으로 그 테더블 스탠드 쪽으로 달려갔다. 넘어뜨리고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창문 아래까지 밀어냈다. 타이어를 단단히 움켜쥐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 균형만 잘 잡으면 손끝으로 창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비 때문에 손이 미끄러웠지만 나는 아키를 그리고 바바를 떠올리며 집중했다. 천둥이 울렸다. 시간이 없었다. 꼭대기에 도달하려는 순간 아빠, 아빠. 니키의 목소리였다. 니키는 빗속에서 흠뻑 젖은 채 겁에 질린 얼굴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 있어, 니키. 아빠가 금방. 그 순간 눈부신 백색 번개가 시야를 가득 채우고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아무것도 없는 어딘가에 떠있는 듯한 감각뿐. 시간도 공간도 없는 중간계. 그리고 나는 병실 침대 위에서 깨어났다. 몸 전체가 욱신거렸다. 목을 비틀어 주위를 보니 여기는 퀸즈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잠시 뒤 노리와 니키가 병실로 들어왔다.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했지만 몸이 너무 지쳐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누워있을 뿐이었다. 노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니키는 조각상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마치 죽음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무게를 다시 느끼고 있었다. 처음으로 입을 열어 물어본 것은 장모님의 생사 여부였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이어진 설명. 나는 테더블 스탠드 위에서 벼락을 맞았다고 했다.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했고 그러면서도 말하지 못한 진실이 하나 있었다. 당신의 심장은 망가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전기성 심근병증.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젠 끝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 노리와 니콜라스는 집에서 평온히 잠들어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병원에서 벼락 맞은 채 살아남은 존재로 누워 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사실 과연 다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병 때문이 아니다. 2시간 전 내게도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잠든 병실에 정체불명의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의사처럼 보였지만 그 어떤 신분도 밝히지 않았다. 말없이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더니 단 한마디만 남겼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세요. 그는 그대로 나가버렸다. 내 손 안에는 부드러운 플라스틱 감촉에 무언가가 남겨져 있었다. 갑자기 켜진 작은 디스플레이. 8비트의 조잡한 글씨가 흘러갔다. 파. 화면이 꺼지고 그 안에는 내 눈이 있었다. 죽음과 삶 사이 어딘가에 매달린 내 눈동자. 니키가 어릴 적 나를 부르던 이름. 아직 아빠라고 말하지 못할 때 부르던 그 이름. 지금 나는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외롭다. 무엇을 해야 할까? 누구에게 줘야 할까? 이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이건 정말로 살아있는 건가? 혹시 이런 일을 겪은 적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그런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길 바란다. 지금도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사랑의 노리, 사랑의 니콜라스.